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직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점원단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현상과 목격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마마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도마마 님의 기묘한 점원담을 괴담 직사의 시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9월 12일 토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 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 친구와 함께 가던 작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 저수지는 산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고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저수지 앞에는 시골 도로가 있어서 밤에 가더라도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았죠. 이곳은 매년 동어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었기에 자주 가던 장소였고 사차나 그런 곳들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곳은 그렇게나 자주 가던 곳이라 그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도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분 좋게 커피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바로 그 근처였고 거의 매번 만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끔 늦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좀 늦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낚시를 시작했죠. 그런데 낚시 자리에 도착해서 물가 근처를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 근처에 자주 보던 작은 나무들이 모두 부러져 있었어요. 그 나무들은 톱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뭔가에 부딪혀서 부러진 듯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죠. 한두 그루가 아니었고 그의 많은 나무들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때는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낚시를 계속하면서 그걸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두손에서는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낚시를 하던 중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칠칠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 번 시켜 먹었던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죠. 이 치킨 가게는 특이하게도 하나를 시키면 두 마리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치킨 4마리를 주문했는데 그 가게는 시골에 있어서 밤 10시 정도 되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고 주문한 치킨을 계단에 주러 오신 사장님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사장님은 매번 이곳에서 치킨을 계단에 주시던 분이라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주문을 했던 사이였죠. 그날도 사장님은 저희에게 달아와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치킨을 받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낚시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지 않으시겠냐? 고 묻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사장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장님은 저희에게 그 도로 부서진 부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 부근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젊은 남녀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싸늘해졌고 저희는 마음속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지만 사장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그 사고와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사건이 무겁게 다가왔고 사장님이 말한 대로 그 자리가 정말 이상한 장소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낚시를 할 때마다 그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고 그 자리에 대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낚시 자리다. 그 날만큼은 정말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장소가 왜 그렇게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날의 낚시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저수지 위쪽에 다른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우리에게 귀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그곳이 커브길이라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한 지점이었고 그런 곳에서 낚시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거였죠. 그는 낚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안전을 위한 조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저 경고처럼 들렸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실히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가 자리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친구는 왜 그러냐고 겁이 나서 그러냐 며 웃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웃으니까 또 부끄럽기도 했고 별일 없겠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낚시를 계속하려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기분이 정말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나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낚시를 하면서도 그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죠. 옆에 있던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말 탄다구가 좋은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겁이 없는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 친구가 잠을 자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자는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앉아 낚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그대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 잠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했고 그만큼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나 나타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오토바이가 우리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우리 있는 방향인 커브길에 멈췄습니다. 그 오토바이에서 내릴 사람은 낚시꾼 최씨였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뜬금없이 왜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최씨는 이전에 우리가 치킨을 주문했다고 얘기했던 사장님에게 들었다며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리를 옮겨서 납치를 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죠. 최 씨는 사장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최 씨는 그 자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대로 그 자리는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 근처에서 공사 중이었고 공사 차량들이 지나갈 때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자가 직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대로 그 자리는 단순히 귀신 때문이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만 했어요. 친구를 깨우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서 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자고 있었잖아 라고 말했죠. 그런데 친구는 누가 나를 부른 것 같고 말하더군요. 정말 이상한 일이라서 그때 저와 칠씨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친구는 그때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꿈 속에서 그 친구는 한 여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는 그것이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게 친구가 말하면서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친구는 꿈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화사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친구에게 제 손 물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여자의 옆에는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친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그들이 자꾸 자신을 물로 끌어당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때 저에게 제발 좀 도와줘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그 남자 주변은 마치 그을린 듯한 검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잇지 못했죠. 그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하자 최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묻기 전에 최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죽은 남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는 그러면서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남자는 다짜 무잔지 타가나 걸린 남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친구가 꾼 꿈 속의 남자와 여자가 정말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때 최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근처에서 공사 중이었는데 그때 공사 차량이 그 커브길을 지나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이 크게 파손되고 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직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친구가 본 꿈은 그 사람들 같다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들이 꺾여 있던 이유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나무들이 밀리고 꺾였다는 거였죠. 그 이후로 친구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칠씨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짐을 정리하고 칠씨의 말대로 다른 저수지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우리는 다 함께 앉아서 식은 치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씩 웃고 떠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술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된 이유는 친구가 꾼 꿈 때문이었어요. 친구가 말한 꿈에 대해 칠씨가 먼저 말을 꺼내자 칠씨 일행 중 김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해 했습니다. 김씨는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꿈을 꿨다고 했죠. 그리고 그 꿈이 친구가 꾼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얼마 전에 근 위쪽 저수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면서 친구가 꾼 꿈과 비슷한 내용을 꿨다고 했습니다. 김씨의 말을 듣고 나서 칠씨와 일행들은 김씨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며 웃으면서 김씨를 놀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친구가 꾼 꿈과 김씨가 꾼 꿈이 같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꿈을 꾼 것이었고 김씨 역시 그곳에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소리의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와 김씨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어요. 웃음소리 하나 없이 모두가 두 사람을 그냥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로 이상하고 신기했죠.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그 꿈 속에 나타난 사람들과 사건이 실제로 연결이 된 것일까?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 꿈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어요. 칠씨는 그런 이야기를 마친 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자리를 떠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리하면서 칠씨 일행이 말해준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죠. 칠씨는 우리를 위해 낚시할 자리를 다시 옮겨주었고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 도착해서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 꿈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된 어떤 신비한 점원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마만 이미 경험한 시라도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꿈을 꾼 사람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기입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날 밤은 정말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잔업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잠시 눈을 붙였는데 결국 막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 승강장에 가서 기다리던 중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전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순서화돼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보통은 항상 조수석에 탔었는데 그날은 이유도 없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날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택시가 출발한 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가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택시가 제 가야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님이 아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차가 제가 가야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더군요.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강이 나오게 되고 그 강을 건너면 집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님은 눈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옆에 타신 여자나 타자는 쪽이 더 가까워서 그 여자분 먼저 데려다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저는 혼자 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음냐? 라고 말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 말을 듣고 난 뒤 다시 눈미러로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제 옆으로 빠르게 돌아가면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리고 택시는 바로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차를 세운 후 갑자기 뒷좌석을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때 차 안은 어두웠지만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여자분과 같이 타지 않으셨나요? 그때 저는 혼자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택시 기사님은 계속해서 붉은색 옷에 머리가 짧은 여자나 같이 탔었는데 그 여자나 먼저 탔고 바로 제자리에 앉았죠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 여자분은 없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상해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 여자는 없었고 나는 혼자 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짜증을 내면서 대답했죠. 그런데 택시 기사는 짜증을 내는 저를 보며 오히려 더 차분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붉은색 옷을 입고 짧은 머리의 여자나 타지 않았냐고요? 라고 묻더군요. 그의 말에 당황한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제 억양이 정말 거칠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 여자분은 정말 없었냐고 물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운 후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은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게 지금 뭐냐? 요금이 문제냐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지도 않는데 무슨 장난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이 택시를 타고 있는 게 불안해져서 결국 저는 택시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저에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저를 내려주고는 그대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후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동료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나 말한 그 여자 사실 얼마 전 그곳에서 음주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여자나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는 그 여자나 사고로 죽은 곳에서 그 택시 기사나 그 여자를 튼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사고 후 뺑소니를 당해 지역 수배 중이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 많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잔업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전철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탓에 마차를 놓쳤습니다. 그 덕분에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 기사님이 말한 여자와 함께 탔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사님은 저와 함께 탔던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택시 기사님은 혼자 탄 저를 보고도 계속해서 그 여자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기이한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택시에서 머무를 수 없었죠. 그래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 후에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료들에게 그 택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동료 중 한 명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탔던 택시 기사님이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여자를 치어 죽였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여자나 계속해서 그 택시 기사님을 찾아나 자수를 합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고로 죽었고 택시 기사님은 결국 자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 택시에서 있었던 일은 끝이 나지 않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날의 기묘한 경험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그 사건은 이미 검거가 완료될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범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제가 탔던 그 택시 기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미 수사망이 좁혀져서 자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에게 무언가 일이 있었고 그가 그 여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택시 기사와의 사건은 정말로 기이하고 오싹한 경험이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지금도 그때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때의 경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후 제가 아는 친구가 납치를 하러 간 곳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충청도 대천 근처의 유명한 계곡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 계곡은 자주 가지 않지만 사람들이 동물을 낳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폄하나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 지역은 음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그곳에서 일어난 죽음들은 모두 그곳의 귀신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단히 그곳의 귀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5명의 친구들은 그곳에 갔는데 다른 낚시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흠산 사람이 적은 곳이라서 그날도 그들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서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던 친구들이 모두 3명씩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곳에서 낚시를 마친 후 그들 모두가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날 그 계곡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그날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만은 확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택시에서의 일도 그 친구들이 경험한 계곡에서의 일이 다들 현실처럼 믿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착각이나 환상인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날의 낚시 경험은 정말로 이상하고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낚시터는 위치가 미지고 평소에는 사람도 드물어서 분위기가 다소 음산한 곳이었죠. 그곳은 계곡 주변의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산을 오르는 길도 험하고 한적해서 항상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는데 평소처럼 낚시를 즐기면서도 우리끼리 잡담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맞은편 산중턱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귀신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뭔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이던 그 움직임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점점 더 신경 쓰이게 됐어요. 저는 그걸 친구들에게 바로 이야기했죠. 저기 뭔가 보이지 않아. 그러자 친구들도 저의 말을 듣고 그 방향을 쳐다보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그게 비닐이 나무에 걸려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그게 그냥 비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그쪽을 뚫어지게 보았고 그곳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것이 뭔지 궁금해지더군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게 비닐에 걸린 거 아닐까?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게 비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쳐다본 뒤에는 우리 모두 그게 비닐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다시 앉아 낚시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닐이 나무에 걸린 바로 앞에서 계속 눈에 거슬리면서 낚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비닐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귀신 본기를 해볼까? 그렇게 농담처럼 시작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진지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자주 낚시를 가던 곳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 친구는 예전에 한 폐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그 폐가 지붕에 하얀 비닐이 걸려 있었고 그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근처에서 기분이 나빴고 이후 그 폐가는 아예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그 폐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급하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기 폐가 지붕에 귀신이 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말했다는 대로 지붕에 걸려있던 비닐이 갑자기 없어진 날이 있었고 그 자리에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과 함께 그곳을 다시 확인하러 가기로 했죠. 그 친구는 그 사람과 함께 그 폐가를 다시 살펴보았고 랜턴으로 지붕을 비추었을 때 그곳에 있던 비닐이 실제로는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고르고 다시 그곳을 비추었는데 그 여자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 후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그 산 중턱에 있던 그 하얀 물체가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게 정말 비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날 밤 그 물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친구들이 그거 그냥 비닐이 나무에 걸렸다나 날아간 거라고 하며 그 일을 계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기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일은 저에게 계속해서 오싹하고 기이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날 낚시를 마친 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오르고 자리를 접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확실히 들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맞은편 산중턱에서 구조대 복장을 한 사람들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작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밤에 본 그건 비밀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빠르게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낚시를 마친 뒤 늘 가던 작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그 가게에는 동네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가게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국밥을 시키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생각하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대화가 저희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계곡지 무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그 계곡에서 발견될 시신이 바로 그 무당의 시신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간밤에 본 것이 정말 비밀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일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시신이 눈앞에서 보였다나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 시신이 춤을 추듯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사라진 것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 일이 지금까지도 저희 모두의 기억 속에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오싹하고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그날 그 계곡지에서 겪은 일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그곳에서 경험한 귀신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곳의 무당이 말한 대로 귀신이 붙어서 매년 사람이 죽어나날 것라는 경고가 사실이라면 그 무당은 아마 그곳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당이 그곳에서 혼자 구슬했다는 사실도 신기하고도 무서운 일이었죠. 왜 그 무당이 그곳에서 혼자 구슬해야 했을까요? 정말 그 귀신이 붙어서 위험한 곳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슬했던 것이었겠죠. 이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귀신과 관련된 사건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 무당이 말한 대로 귀신이 그곳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제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사서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계단 채널에서 올라온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로 신기하고 기이한 경험을 다루고 있죠.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집안의 얽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외할머니는 매번 산길을 지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 산길을 지나지 마라. 거길 지나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산길에서는 외할머니 집안 사람들 중 일부가 실종될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안에서 누군가나 그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외할머니는 그 산을 절대 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집안의 남자들은 산을 떠나면 객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살게 되면 그들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타지에서 살다가 객산의 한 친척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외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더 늦기 전에 가자고 하셨고 외할머니는 우리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산길을 지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안심시켜드렸지만 그 당시 외할머니는 친척이 죽은 뒤로 예민해져 있었죠. 그날 우리는 집을 떠나기 전에 작은 휴게소를 지나면서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아버지는 농담처럼 왜 이렇게 다르게 다니는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괜찮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조금 불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졸린지 하품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었죠. 그날 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에서 잠시 자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며 가로등을 새는 중이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제곡을 흥얼거리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그곳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전통 가옥들이 보이지 않았고 뒤로 넓은 도로와 밝은 가로등이 나타나야 했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버지에게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거냐 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죠.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거냐.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룸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실 아버지였지만 그 투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투정이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무투정하고 생기가 없는 얼굴이었죠. 그때 저는 공포 영화에서 본 것보다 더 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슬쩍 움직이더니 저를 쳐다보았어요.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버지 가면을 쓴 것처럼 그 눈빛은 전혀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빠, 맞지? 라고 말하며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저를 생기가 없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리고 어머니는 차 밖을 이리저리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냐? 고 물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자는 말을 하시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속도를 더 높이며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안전 운전을 강조하셨고 과속을 한 적도 없으셨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그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또 한 번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위로 가면 산으로 들어간다. 빨리 차를 돌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며 운전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살살해 나보 소리치며 아버지에게 계속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너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안전벨트를 꺼내고 등받이도 꽉 잡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전벨트를 조이고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차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는 격하게 돌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 옆 나무에 몇 번 부딪혔어요. 그리고 차는 도로 옆에 있는 작은 도랑에 빠졌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차를 계속 받고 있었고 차는 계속해서 웅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아버지 팔을 핸들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팔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철썩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힘을 다해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다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안기며 사만이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아버지는 조금 지나서야 얼굴을 천천히 들더니 엄마와 저 그리고 차 상태를 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불안한 듯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아남았네,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죠. 그날의 일은 정말 이상하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홍천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로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와 동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 홍천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그곳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으로 특히 물속의 깊이가 갑자기 변하는 곳이 많아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우리는 늘 물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물속의 흐름이 급변할 때 바닥에 흙이 빠져나가듯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불행하게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었죠. 그곳은 사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동생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그 지역에 다슬기를 잡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곳은 다슬기가 큰 편이라서 저도 다슬기를 잡기 위해 물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그때 느낀 이상한 점은 다슬기를 잡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물속에서의 흐름과 깊이에 대한 불안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깊은 곳은 정말 위험할 수 있었죠. 특히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에서는 사람도 쉽게 빨려 들어가곤 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은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를 겪기도 했고 그런 사고가 매년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낚시를 할 때마다 극위험성을 느끼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날 동생은 여자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다 함께 낚시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가르쳐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낚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낚시를 시작했지만 그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치라는 물고기다. 그날은 쉽게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곳에서는 그런 물고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불가사의하게도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소가리를 잡으려고 했던 저로서는 그 일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소가리 낚시를 해오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에는 소가리는 나오지 않고 대신 다른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낚시를 통해 잡히고 있었어요. 제가 잡은 것도 소가리가 아닌 다른 물고기였고 봄샘도 그런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물고기들이었고 그날 밤의 낚시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 다른 지점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고 그날은 평소와 달리 서로 멀리 떨어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점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각자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날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낚시를 마친 후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물솜에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잡히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낚시를 하며 우리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점이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날의 경험은 저와 동생에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기묘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낚시 경험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상한 물고기들, 우리가 느낀 불안감, 그리고 서로 멀어지게 된 일들은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희에게 항상 기억에 남을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의 기묘한 경험은 이제 저희 둘에게 잊을 수 없는 오싹하고 이상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순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멀어졌고 서로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는데 사실 그런 일은 낚시를 하면서 흔히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기분 탓이겠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여자친구 가순이의 지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도 큰 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지명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가순이는 물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울먹이며 있었습니다. 수심은 허리에서 가슴 사이 정도였지만 바닥이 계속 꺼져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초나 끌의 다리가 감긴 줄 알았죠. 그러나 가순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우리는 처음에는 수초나 끈이 물속에서 감겨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니 좀 더 진지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달아나서 가순이가 있는 다리 아래를 라이트로 비추었습니다. 물속이 탑하지 않고
수리도 빠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라이트로 물속을 비추면 물속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라이트를 비추었는데 물속이 뽀얗게 변해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며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몽다나 보였어요. 물속에 큰 바위들이 몇 개 있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죠. 그러나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즈쯤에서 다시 보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물속에서 가슴이 다리 사이에 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몸 전체가 시커멓고 얼굴을 위로 하고 누운 모습이었죠. 모두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군대를 다녀온 전험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되었고 봄생들도 침착하게 가순이를 안심시키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후 우리는 즉시 신고를 하기로 했고 신고를 맡긴 뒤 물속에서 빠져나가서 가순이를 물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래로 깊어지는 곳이었고 바닥이 무너지는 곳이라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순이는 계속해서 다리가 너무 무겁다, 발이 끊어질 것 같고 말했지만 울지 않고 침착하게 걷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애써 참으면서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순이를 보며 제 마음도 눈물로 쳐물렸습니다. 저는 메이더를 벗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안도감을 느꼈고 가슴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순이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우리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다순이 다리 쪽으로 입수를 하더니 조금 뒤에 다시 올라와서는 다순이에게 천천히 움직여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순이는 다리를 조금씩 천천히 움직였고 결국 발이 가려워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순이를 부축해서 물에서 나왔고 그때 물속에서 나온 가순이의 뒤리와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때까지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낚시가 아니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정말 기이하고 못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에 들은 이야기, 그건 정말 우리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죠. 구조대원의 설명에 따르면 다순이의 다리에 엉켜있던 건 다슬기를 따기 위해 잠수복까지 착용하고 허리에 벨트까지 찬 채 수중 작업을 하던 입사자의 시순이었던 겁니다. 그는 작업 중 실종됐고 그 몸에 걸려있던 다슬기만이나 장비들이 결국 다순이의 뒤리와 끈에 얽혀 있었던 것이었죠. 구조대원은 그 얹힌 부부를 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순이의 끈을 절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다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다시 다순이를 쳐다보고 또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순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낚시라는 활동이 한순간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낚시를 오래 해볼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물속에서 라인이 엉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사 엉켰다고 해도 물의 흐름이나 조금만 손을 대면 쉽게 풀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속에서 사람의 시신이 장비와 얽히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발과 맞물려 잡고 있었다는 건
이건 정말로 평범한 해프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신이 단순히 물속에서 둥둥 떠다닌 게 아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슴이가 그렇게 분명히 느꼈다는 점에서 더욱 소름이 돋았죠. 사실 우리는 처음에 단순한 공포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스미는 낯이 경험이 적지 않았고, 특히 그날도 점심 웨이더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웨이딩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물속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나 감감을 헷갈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단순한 반전이나 착각으로 그런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대원이 들것을 들고 시신을 운반하는 모습이 멀리서 검은 시신 밤함으로 보였고, 우리는 그 장면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멀찌감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묘한 슬픔과 충격,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납치를 끝내고 가슴이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짐으로 데려다 주었고, 나머지 우리 일행은 원래 모이던 장소로 돌아나 조용히 한 잔을 지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시신이 그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가슴이의 계리와 끈이 그 시신과 얽히게 되었는지, 그 시신과 수압에서 어떻게 그토록 강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다 남아있는 걸까요? 정말 소름 돋는 건 그런 공포 속에서도 가슴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버텼다는 점입니다. 다리는 무겁고 발이 끊어질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침착하게 섬함을 견뎌낸 그녀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놀랐습니다. 물론 몸은 떨고 있었고 말은 하지 않아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침착하게 행동했고, 우리는 그런 가슴이에게 정말 반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납치를 계속하지만 그 홍천의 물속에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이가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슴이의 발목을 움켜쥐고 놓지 않던 그 시신, 그리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그날의 경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하나의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날의 일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물속 어딘가엔 여전히 누굽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냥 납치에 너무 집중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향해 돌아보지도 않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내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위험하니까 들어가자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 친구가 에어팟을 끼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가 음악에 집중하고 있어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나나서 친구를 불렀고 그 친구는 여전히 제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짙어졌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대답 좀 해봐. 왜 그래?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위험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특히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해무가 일어나서 주변이 흐릿해졌고 대포치 던지는 낚시꾼들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계속해서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고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점점 더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그 친구가 다가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피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다가가자 친구가 멀리서 큰 움직임을 보였고 저는 그가 멀어지지 않도록 바라가면서도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았고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낚시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친구는 낚시를 하면서도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그의 낚시대는 그의 손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날 밤은 분명히 다른 날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그 친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테트라포드 위에서 거나진 일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친구와 다시 낚시를 하게 되면 그날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낚시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친구가 겪은 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평소처럼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그때의 그 기이한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냥 낚시에 너무 집중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향해 돌아보지도 않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내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위험하니까 들어가자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 친구가 에어팟을 끼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가 음악에 집중하고 있어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아나서 친구를 불렀고 그 친구는 여전히 제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짙어졌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대답 좀 해봐. 왜 그래?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위험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특히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해무가 일어나서 주변이 흐릿해졌고 대포치 던지는 낚시꾼들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계속해서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고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점점 더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그 친구가 달아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피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달아나자 친구가 멀리서 큰 움직임을 보였고 저는 그가 멀어지지 않도록 바라가면서도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았고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 불안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낚시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친구는 낚시를 하면서도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마치 그의 낚시대는 그의 손이 아닌 다른 신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날 밤은 분명히 다른 날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그 친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테트라포드 위에서 벌어진 일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친구와 다시 낚시를 하게 되면 그날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낚시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친구가 겪은 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평소처럼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그때의 그 기이한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심장이 멈출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과 상황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이 단지 그날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제 친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발이 틈에 끼어 있었던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발에 디딜 곳도 없이 단지 팔꿈치 힘으로만 버티고 있었고 그 순간의 절박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과 그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점점 힘을 잃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니라 죽음을 단호한 채 힘을 다해 팔꿈치로 발 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그저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친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습니다.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며 소리쳤을 때 저는 마치 지적처럼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절망적이었던 제 상태에서 친구의 목소리는 마치 구원의 신호처럼 들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다가오고 그가 저를 구출하기 위해 팔을 내밀 때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팔꿈치로만 버티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제 몸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손길이 제 팔을 붙잡았을 때 저는 마침내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낯이 줌의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고 그날의 일이 저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낯이라는 취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절박함은 단지 고기를 잡는 취미를 넘어서는 문제였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과 숙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제 친구는 낚시가 단순히 즐거운 취미가 아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한 활동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낚시를 떠날 때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한 그날의 낚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숙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온몸으로 느꼈고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낚시라는 취미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낚시를 계속 즐기고 있지만 그때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안전한 환경에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런 위험한 장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붙인 테이프가 시간이 좀 됐는지 간통에 너덜너덜 날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그날 제가 몸단을 확실히 본 게 맞는 것 같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정신적 충격이 많이죠. 제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도중에 길에 차를 세우고 오래 머물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전 거기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아, 저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규미 얘기 낚시를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만이 자기도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거 알고 있다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내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이 건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죽다 살아난 제가 느낄 때 말이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은 곁에 있다는 거. 같다는 그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는 거 그게 안전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선웅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 사고도 그렇고 인명사고가 나는 곳은 꼭 나더라고요. 거기가 누군가나 죽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해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괜찮아 죽은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있는데 그곳이 이미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죽은 들에서 안타깝게 고임이 된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걸 몰라서 그런 사고를 당한 걸까요? 사고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고 후회도 늦는 게 아니라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단 들려지는 낚시꾼 계단 직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전설과 관련된 일본인 사연자의 경험담이 있대요. 내용을 보니까 뭐냐 욕심 부리지 마라 잘한도 정도 같으라고 그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조언적인 일본 계단 사토시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 보겠습니다. 우리 본다는 산속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엔 허세 분위기로 유명한 가족이 있었지. 그 자랑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은 그 가족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서도 허세를 떨며 자랑을 할 거라고들 말할 정도였거든. 특히 그 집 할머니가 허세가 제일 심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붙잡고 자기 아들이 어쨌네 자기 손주가 어쨌네. 그때 그 손주는 나랑 비슷한 또래였지만 사람마다 그 앞에서 아들의 손주 자랑을 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 식구들을 다 싫어했지만 그중 그 할머니를 가장 싫어했었다. 무덤을 좀 더 훌륭하게 장하고 싶다고 하는 기야. 묘지도 넉루도 멋지고 비싼 것들로 놓고 싶다고 말이지. 그런 허세 할머니를 보고 우리 할머니가 묘지를 넓히면 그 가족들이 넓어진 도구를 채우려고 끌고 간다는 거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말을 있었거든.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를 그 할머니한테 말하면서 묘지 헛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이미 마음을 붙인 그 허세 할머니는 상의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던 게야.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에 함이 기분 나쁜 내세를 하며 그냥 나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길로 바로 동네 사찰로 가서는 묘지 확장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나 보더라고. 사찰에서는 아무래도 묘지 확장을 할 경우에 말이야 사찰에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을 사서 확장을 하는 건 괜찮다 했다고 하고 말이지. 결국엔 그 가족은 주변 땅들을 사들여서 묘지를 2배 정도 아니 3배일지도 모를 정도로 넓었지만이야. 어쨌든 그렇게 넓힌 그 묘지는 그때 그 사찰에서 이치한 묘지 제일 큰 묘지 있다고 했었지. 그때 그 묘들은 색은 단색이지만 차물함과 거리가 먼 꽤나 화려한 것들이라서 그 보는 사람마다 어울리지 않는다며 인상을 찌푸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구만. 특히나 묘지 면적을 넓힌 탓에 그 앞으로 난 길이 반 이상 좁아진 밭에 동네 사람들 둘만이. 그런데 그 허세 할머니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말이지. 동네 사람들이야 불편하고 말고 자기 신경 쓸 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말이야. 심지어 그렇지만 묘지 넓힌 걸 오히려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녔었지. 그 할머니가 자랑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애들로 말을 했었지.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하고 말이지. 그 허세 할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듣더니 이제 그런 말은 지긋지긋하다면서 짜증을 내며 가난하고 키시 동네 사람들에게서도 그 말을 많이 들은 것이기야. 그리고 다들 그 허세 할머니를 도굴로 취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그 허세 할머니도 동네 사람들 그런 대도가 짜증이 났는지 다른 건 몰라도 무덤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러던 중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 그 집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게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쯤 됐을 게야. 그 허세 할머니한테는 내 또래 손주와 그 아래 쌍둥이 손주 이렇게 손주가 셋이 있었는데 쌍둥이 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게야. 그때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결안 쪽 곰터에서 그 아래로 떨어져서 나도 부모님을 따라 그 아이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놀았다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는 거지. 절벽 밑에 예쁜 돌이 있다면서 그걸 자기 할머니한테 갖다 주겠다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라고야. 어른들은 그 절벽이 30m 넘는데 절벽 안에 돌 같은 게 보일 리가 없다며 의아해하는데 같이 놀던 아이들이면서 말하더라고. 할머니에게 돌을 갖다 줘야 한다면서 뛰어내렸다고 말이지. 그때부터 마을엔 묘지를 넓혀서 끌려간 거라는 좀 그 묘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집 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좀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었지. 그러던 중 그 집 할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돌아가셨는데 술에 취한 채 또 술을 사러 가던 중에 수문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차에 다쳤다고 하더라고. 이쯤 되니까 말이야 그 집 이 길은 금방 마을까지 퍼졌는데 그땐 그 마을에서도 묘지를 지웠기 때문이라면서 그 가족이 묘지를 넓혀서 가는 거라는 말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 허위 할머니는 언젠가부터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죽고 몇 달 지난 말이기야. 이번엔 그 허세 할머니가 퇴자만 말기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덤을 갔었고 말이지. 그때 그 허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묘지를 넓힌 탓에 자신도 끌려간다면서 이젠 꿈속에서까지 그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그 허세 할머니 바람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곤 그 뒤 2주 정도 지나서 돌아가셨지. 그 후 그 집도 마을에도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말이야, 결국 그 식구들이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 마을에서는 그 집 식구들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소문까지 났었지.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떠난 뒤엔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빈곤하게 숨기던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지.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랜 시간 그 집 식구들 얘기를 하면서 넓혀진 묘지만큼 치워짐지하고 말하였었지. 어쨌든 단순한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어릴 적 직접 경험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만 같은 정말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었지. 일본인 사자의 이야기는 탑에 사람들을 데려간다. 혹시 못바지 자란질에 허스를 부리는 모순이 귤집 조산 귀신들이 볼 때 가문의 먹칠에 하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데려간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조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